국강구약 정신에 따라서 청년 대기업 우선적으로 일부 포션을 배정하는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크게 맞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영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도 밀접한 그런 곳입니다. 민생 현장을 제일 먼저 가보자.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장희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야 거대 양당의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이런 모양새인데 장해찬 우리 평론가 이제는 뭐 청년 특보죠? 계속 청년 특보 맡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뭐 되고 아마 있습니까? 내일 해단식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내일까지는 청년 특보고요. 그렇군요. 내일 이후로는 전용 특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는 좀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좀 표정이 풀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맡고 있는 장해찬 평론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확정 첫 주말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후보 확정이 되면은 뭐 현충원도 찾고 좀 이렇게 그 정석적인 어떤 이런 흐름 행보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락시장을 또 먼저 찾았습니다. 또 오늘 첫 주말인데 오늘도 뭐 외부 일정을 하지 않고 웹 내부에서 내일 있을 최고위의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숙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좀 궁금하네요. 일단 국립현충원 방문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내일 또 당 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최고위원분들과 오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일체화되는 과정을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본선 키워드가 민생과 청년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상징되는 행보인 것이고요. 당선 직후에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을 먼저 찾아뵙고 싶다. 그런데 코로나19 지속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이 가락시장 같은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생 현장을 먼저 찾아서 앞으로 본선 과정에서 민생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또 함께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 역시 미래 세대 이야기, 네. 이 청년들과 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결국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로 일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네거티브로 막 맞받아치는 혼탁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청년 미래를 키워드로 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 그 의지를 당선 후 첫날 일정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후보가 확정되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신경전 바로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재적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했다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린 제 지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제 두 후보가 생각이 다른 것 같죠. 사실 뭐 정부의 의견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다시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 반대를 했습니다. 교수님, 정책 신경전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관해서 양 후보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무엇이 더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예. 그 부분에
경쟁하는 것은 결국에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 생각하고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손실보상에 하는 그런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이것도 맞다고 보지만 네.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경기 회복에도 이제 상당한 그 기여를 하거든요. 그것이 또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분들에게 또 풀리게 되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3,000조에 관련된 가량의 어떤 돈을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포함이 되지만 경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같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정부 부채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한국은 아직도 한 45%, 47% 정도 정부 부채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250%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런 논쟁을 좀 생산적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렇게 정책으로도 처음 맞붙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좀 맞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연 것 같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로써 조국 수호 세력에 공개적으로 올라타 가담했다. 이재명 후보와 저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오늘로써 더 분명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오후전 이제 2년 전 조국 사태를 만들었던 뭐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검언 개혁 촛불 집회 이걸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했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2년 전 조국 사태를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정태근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조국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지금 지지층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저기에 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비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한 이후에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는 비율이 뭐 60% 중반, 뭐 20대 같은 경우는 70% 육박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저런 행보를 하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치와 우리가 헌정 질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분은 주로 보복, 복수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누구 잡아넣겠다.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되면 이재명 잡아넣는다 이런 얘기를. 근데 저는 사실은 미래 민생을 얘기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보복, 뭐 복수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를 보니까요, 교수님. 뭐 사실 윤석열 후보가 오랜 시간 검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고리로 또 미래와 과거 이런 프레임을 짜려는 전략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수락 연설문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인데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반문 세력을 계속해서 이제 규합하고 그런 타겟이 사실상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뭐 이런 부분은 과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청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과거형. 그리고 과거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척결
뭐 이런 보복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본인은 미래지향적인데 이 윤 후보는 과거지향적이다. 뭐 이런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윤석열 후보가 아쉬운 대목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인가요? 지금 우리가 수락 연설문 같으면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향후 5년 동안 어떤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전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호응도가 높았을 텐데 이게 후보 출마 선언문과 지금 후보 수락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출마 선언문과 거의 동일해요. 뭐 약탈적 뭐 카르텔이다 네. 이런 단어 자체가 비슷한 것을 보면 이제는 공당의 후보로서 뭔가 비전 제시, 비전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게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락연설에서 어떤 비전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어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락 연설에 윤석열 후보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의 대표 공약을 일일이 다 언급하면서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의 비전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분량이 사실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문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지금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이재명 후보가 검찰개혁 집회에 가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될 만한 사안인가. 그렇다면 지금 조국 수호 집회에 가셔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조국 전 장관, 지금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상당 부분 공모 혐의가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유죄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부정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인가? 말씀하시는 장소와 내용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방금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재명 후보의 미래 논란에 반박을 했는데 이 미래라는 단어로 대장동 게이트 탈출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이건 대장동 게이트 탈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일단 20대를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 20대의 절대적 다수가 대장동 특검 해야 된다고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피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실 거면 미래 세대의 70% 이상이 원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받으시고 미래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이 지지율 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만났는데 원래 뭐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설이나 이런 데서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캠프 간에 좀 약간 알력 다툼이라던가 뭔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이후로 뭐 다 종지부 다 된 겁니까? 원팀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제 점심 이제 오찬 회동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오해는 전부 다 이제 불식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은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만 물밑에서 비공개적으로도 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자주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또 캠프의 실무진들과 이제 당 대표실의 실무진들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해왔습니다. 뭐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초반부에 비춰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히 원팀이 될 수 있는 또 좋은 케미를 과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또 오후에 있었던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앉아서 참석을 했는데 서로의 이 축사와 연설이 끝난 이후에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격려해주는 지금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란히 앉아 있는 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원팀을 이뤄서 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뭐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이제 정당에서의 원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제 공개된 일정들을 좀 보면은 앞으로 이제 갈 것들 보면은 광주 가고요, 봉하마을도 간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뭐 광주 방문 실언 앞서 나왔던 전두환 발언 수습하려는 차원인 것 같고요. 또 봉하마을 가는 것도 이제 외연 확장.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점으로 지목이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숙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있는 것 등등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광주 방문을 늦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 호남 지역 유권자는 영원한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실 때는
가서 무릎을 꿇고 맞아요.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간 다음에 거기에 연이어서 봉하마을을 간다라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 법치를 분명히 세우는 것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비리를 정리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대화합을 이뤄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화합의 메시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내려가서 네. 정말 그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시지를 던질 때 정말로 이제는 호남의 유권자들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정말 진정 어린 이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봉화마을도 저는 뭐 잘 계획했다고 보여지고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지금 이제 현재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이분들의 마음들을 얻을 수 있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 정책지향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던져낼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라고 봐야죠. 그 의원님이 진짜 보실 때는 광주 이번에 가면은 뭐 돌아선 민심이 다시 돌아올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으세요? 뭐 오지 말라고 하는 뭐 일부 5.18 관련 단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또 소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도 예를 들면 계란이 날라오면 계란을 맞을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이 메시지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호남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집권 세력으로서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마음을 닫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한 124일 정도 남았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계속 가서 호남 유권자들 또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성스러운 행보를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 외부 일정 있습니다. 어느 일정이 있느냐? 요소수 요즘 대란이죠. 요소수 구하기 힘들다. 요소수 대란이다 얘기가 많은데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이 원내 의원들과 만나서 요소수 관련 대책, 공급 대책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장애 특수학교까지 방문하면서 뭔가 이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나는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 이런 행보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라고 칭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비주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챙기는 그런 정부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인생 경력과 이렇게 역경과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강조점을 두는 그런 정부의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지금 과거의 대통령들을 보면 뭐 서민 대통령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화전민 출신으로 정규교육을 거의 못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사실상 뭐 이런 어려운 부분에다가 더 역점을 둔다면 그만큼 이제 진정성이 더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들립니다. 네. 네, 자 이제 후보자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그들의 내조 경쟁도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지금 두 후보의 배우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배우자에 대해서 탁월한 현장 소통 능력 갖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본선 들어가면 일정 부분 대선 후보 아내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사실 선거에서 내조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이미지도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잠깐만요. 그 진짜 단발로 뭐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머리 이렇게 바꾼 거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기사에는 다 나오던데.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중앙선대위 체제가 발족하게 되면 어느 선대위나 다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별도의 팀이 마련됩니다. 네. 예전의 전례상, 관행상 그 부분 역시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후보와 동행하기도 하고 또는 독자적인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행보 등을 하면서 후보의 선거를 돕는 역할을 어느 후보, 어느 지정 배우자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끌게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또 그 외에 또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후보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각각 독자적인 영역,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계속 교육을 하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혼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굵직굵직한 주요 전시들을 유치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단순히 내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영역에서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대선 캠페인에서 한번 주목해봐야 될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만 이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이 패밀리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경선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또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모습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뭐 처가 리스크나 뭐 장모 리스크 이런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외부 공식 일정을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조 경쟁에서 어떻게 본선에서 미칠 영향 클 거라고 보시는지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영향을 미치죠. 근데 사실은 두 분 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 소위 해경공 김씨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처가 장모 문제가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선거 참모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방향으로 두 분 다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봉사하는 방향. 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뭐 권양숙 여사라든지 이해창 총재의 부인인 한인옥 여사라든지 뭐 김종인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이제 뭐 사찰이나 교회나 또는 어려운 데를 찾아가서 정말 그 후보를 대신해서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는 것.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냥 행사치레로 하면 안 되거든요. 행사치레는 안 되죠. 정말 이 대선 기간이라도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하게 봉사를 하고 후보가 직접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뭐 교회나 사찰이나 또는 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뭐 후보 부인이 SNS를 한다거나 또는 뭐 문화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이게 별로 지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행사치레 뭐 그냥 대충 뭐 대선이니까 하는 거다 이런 거 지금 국민들 녹록치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후보들 캠프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